제4강 고난도 제재별 핵심 표적 공략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의들로 독해의 뼈대를 잡았다면 이제는 실전에서 마주칠 괴물들을 부위별로 예리하게 해체할 시간입니다. 오늘 4강에서는 수험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또 제가 수험생 시절에 굉장히 두려워했던 정치, 경제, 과학, 기술 지문을 어떻게 공략할지 가지고 왔고요. 출제자가 숨겨둔 핵심 표적을 단숨에 찾아내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 지문. 계층화된 범주와 힘의 스케일링. 포인트 31, 다층적 거시범주화. 층위의 기계적 쪼개기. 정치 지문은 유독 다단계 범주화가 빈출되는 영역입니다. 제가 정개년 리트 기출에서 정치 지문만 뽑아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지에 이르렀냐면, 출제위원들이 정치 지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다. 출제위원들이 머릿속에서 지문을 쓸 때 수많은 주체와 개념들을 여러 층위로 겹겹이 쌓아 올린 다음에 선택지에서는 그냥 이 층위들을 뒤섞기만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따라서 정치 지문을 읽을 때는 그 출제자의 뇌 구조를 그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도 기계적으로 범주를 명확히 분리해 가면서 읽어야 된다. 네, 무슨 말인지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정치 지문을 읽을 때 문장을 만날 때마다 이것의 주체가 누구지? 이거의 성격이 형식이야, 실질이야? 이거의 방향은 권력의 집중이야, 확산이야?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범주를 분리하면서 읽어야 돼요. 일단 정치 지문의 범주는 어떻게 나눠지느냐? 첫 번째로 주체의 층위부터 볼게요. 다른 지문보다 정치 지문에서는 유독 주체가 개인, 집단, 국가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 그럼 성격의 층위는 어떠냐? 형식, 외견, 실질, 본질, 이렇게 나눠서 파악을 할 수 있고요. 또 보편, 특수, 공익, 사익, 이런 범주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세 번째, 제도의 층위. 정치 지문에서는 직접과 간접, 직접 민주주의로 많이 나오죠.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 나눠서 글을 아예 쓰더라고요, 출제자가. 네 번째, 관계의 층위. 원인과 결과, 수단과 목적,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향의 층위인데요. 권력의 집중과 확산, 영토나 권한의 확대와 축소. 이렇게 정치 지문에서 유독 많이 쓰이는 거시 범주화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범주화를 구체적으로 분리하면서 읽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는데요? 네, 출제위원은 지문에서 보세요. 국가 차원의 공익을 위한 수단이라고 지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선 선택지에서 미묘하게 개인의 사익을 위한 목적, 이런 식으로 슬쩍 바꿔놓는 겁니다. 범주를 살짝 교차해서 오답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눈으로 대충 읽으면 다 지문에 나온 단어들이기 때문에 맞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예 정치 지문에서 문장을 만날 때마다 지금 이 설명의 주체가 누구지? 개인이야? 국가야? 또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수단이야? 목적이야? 그래서 그들이 지키고 싶어하는 것은 공익이야? 사익이야? 이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면서 지문을 읽으셔야 하는 겁니다. 폴더를 명확히 나눠놓고 정보를 그 명확한 구간 내로 넣어주셔야 되는 거죠. 이 정치적 제도가 추구하는 건 그래서 형식이야, 실질이야? 그래서 중앙으로 힘이 집중되는 거야? 아니면 확산되는 거야? 이렇게 명확하게 층위를 기계적으로 쪼개며 읽어야 된다. 그래야 정치 지문은 너무나도 쉽고 기계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이해로만 풀면 세 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는 반드시 틀립니다. 포인트 32, 유사 개념의 정밀 구획화, 단어 간의 미세한 국경선 긋기. 정치 지문이 까다로운 결정적인 이유는 형태가 어설프게 비슷한 단어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서 수험생 머리를 아프게 하기 때문인데요. 리트 지문에서 어떻게 그러면 유사 개념이 쏟아져 나오냐? 한 지문에 정당 체계, 정부 형태, 정당 정치, 정당 형태, 이런 단어들이 한 지문에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또 권리, 권력, 권한, 권위, 또 권모시기, 이런 식으로 계속 쏟아지는 거죠. 또 한 지문에 일반 의지, 일반 이익, 특수 이익,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수험생들의 머리를 교란시킵니다. 이런 단어들이요, 사실은 일상 용어에서는 뭉뚱그렸어도 통할지 몰라요. 하지만 시험 출제 원리에서는 이 단어들 사이에 엄격한 개념적 국경선이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지문 서두나 앞부분에 이 단어들의 정의가 제시가 되면 반드시 펜으로 이렇게 사각형 표시를 하면서 각 개념이 가진 고유의 조건과 의미를 분리를 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권리는 법이 인정한 힘이고 권력은 타인을 지배하는 강제력이죠. 권한은 법이 인정한 일정한 자격입니다. 출제위원은 지문에서 권한의 한계를 논해놓고 선택지에서는 권리의 소멸, 이렇게 단어를 쓱 바꿔치기를 합니다. 권한과 권리를 확 바꿔치는 거죠. 그런데 단어를 형태나 느낌으로 뭉뚱그려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 출제자의 촘촘한 그물망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어를 날카롭게 읽으면서 의미가 다르게 쓰였다면 반드시 다르게 정리를 해라. 다른 폴더에 넣어라. 포인트 33, 시작점의 끈질긴 인장력. 일문단의 상징적 의미 끝까지 끌고 가기. 정치 지문은 유독 핵심 개념의 정의나 그 개념이 상징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최전방인 일문단에 배치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2문단부터는
일문단에서 설명했던 그 기본 정의를 독자가 이미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구체적인 제도나 복잡한 역사적 변천사로 그냥 이야기를 대놓고 확장을 확 시켜나가요. 많은 수험생들이 3, 4문단으로 갔을 때 그냥 복잡한 통치기구랑 법 개정 이야기에 완전히 매몰돼 버렸는데 그때는 이미 정작 1문단에서 잡았던 그 개념의 본질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게 대다수입니다. 즉 닻을 잃어버린 배처럼 지문 속에서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읽고 있지? 이러면서 3, 4문단에 나오는 복잡한 통치기구와 법 개정 얘기에 완전히 매몰돼서 눈에 막 바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1문단에서 선언한 핵심 정의는 지문 끝까지 팽팽하게 끌고 내려가야 하는 생명선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단부에서 아무리 복잡한 텍스트가 몰아쳐도 그건 뭐예요? 결국 1문단에서 제시한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들에 불과합니다.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정치 지문은 유난히 1문단에 핵심 개념의 정의나 그 개념이 상징하는 본질적 의미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런데 이거를 놓치고 뒷부분만 읽으면 문제가 안 풀린다. 왜? 출제자가 그렇게 글을 쓰니까 이미 독자가 1문단 얘기만을 통해서 2문단 이후부터는 완벽하게 알고 있다. 완벽하게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하고 문제를 내니까 결국에 하고 싶은 말 1문단이 중요하다. 1문단에서 잡은 개념 정의의 끈을 절대 놓지 말고 끝까지 가져가자. 포인트 34. 역학관계의 부등호 표시. 아니 뭐야 이거 선생님 이거 포인트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추리논증도 아니고 웬 부등호? 그게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치 지문의 경우 권력과 주체 간의 힘의 크기 비교 및 역학관계가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지문 속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입법부의 권한이 비대해져서 행정부를 압도하게 되었다. 또는 플라톤은 대중의 수적 우위보다 통치자의 이성적 덕성을 중시했다. 이런 식으로 지문 문장이 비교 진술로 써 나옵니다. 이 경우에 이해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문장 그 위에 즉시 부등호를 그려 넣으라는 거예요. 입법부의 권한이 비대해져서 행정부를 압도하게 됐으니까 입법부가 행정부보다 힘이 크네. 대중의 수적 우위보다 이성적 덕성을 중시했다. 뭐뭐보다 뭐뭐를 중시했다? 그러면 수보다 덕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네. 이런 식으로 즉시 부등호를 그려 넣으세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표시를 하면서 읽으시라는 거죠. 이렇게 글자로 표현된 복잡한 권력관계를 부등호라는 직관적인 시각기호로 고정을 해두면 선택지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는 기조가 강해졌다라는 선택지가 나왔을 때 이렇게 역학관계가 거꾸로 뒤집혀져 있잖아요. 이거는 행정부가 더 크다는 거니까. 즉 그냥 지문과 선택지를 눈으로 매칭하는 것만으로도 0.1초 만에 정답을 걸러낼 수 있겠죠. 정치 지문의 생명은 힘의 서열입니다. 읽는 즉시 부등호로 권력의 서열을 박제해버리세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지금은 문장을 하나씩 가지고 왔는데 보통 한 지문이 5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1문단에서는 입법부보다 행정부의 힘이 더 컸는데 2문단에서는 갑자기 행정부보다 입법부의 힘이 더 커지고 3문단에서는 완전히 입법부의 힘이 압도적으로 커졌다가 갑자기 입법부의 힘과 행정부의 힘이 같아졌다가 다시 행정부의 힘이 압도적으로 커지는 마무리. 이런 식으로 문단마다 권력 주체 간의 힘의 크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지문이 쓰여져 있으면 대놓고 여기서 이제 출제될 거야. 이 힘의 차이에서 문제를 낼 거야 라는 거죠. 이렇게 힘의 크기가 느껴지면 그냥 문단마다 바로바로 표시를 하자. 선택지에서 역학관계를 거꾸로 뒤집어서 반드시 오답으로 출제한다. 2. 경제지문, 연쇄적 인과관계 메커니즘과 모델링. 포인트 35. 다중 화살표와 메커니즘 추적, 연쇄적 인과의 사슬 엮기. 경제지문인데요. 경제지문은 단 하나의 독립 변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여파가 시장 전체의 다른 변수들로 도미노처럼 연결이 되는 연쇄적인 인과관계가 경제지문의 핵심입니다. 출제위원은 경제지문에서 어떻게 오답 선지를 내느냐? 이 연쇄적인 도미노의 중간 골이나 최종 결과를 비틀어서 오답을 만들게 돼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오답 방법인데요. 따라서 출제위원이 오답 유형을 어떻게 내는지 알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경제지문을 읽어야 된다? 머리로만 인과를 따라가지 말고 반드시 문장 옆에 다중 화살표와 변동기호, 비례, 반비례 등을 결합해서 인과의 사슬을 메모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메커니즘 지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중 통화량은 줄지. 그러면 화폐 가치는 올라갈 거고, 그러면 물가는 떨어지겠지. 경제학과 나오신 여러분들, 그냥 이런 거를 뭘 이렇게 표시를 해. 그냥 눈으로 읽고 그냥 머리로 다 아는 건데,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문에서 인과관계나 상관관계, 비례, 반비례가 포착되면 그냥 출제 포인트다 생각하시고 그냥 바로 위에다가 직관적으로 적으세요. 출제위원이 어떻게 오답을 낸다? 이 긴 사슬 속에서 그냥 시중 통화량이 떨어지는 걸 빼버리는 중간 단계를 건너뛰거나 아니면 화살표의 방향을 그냥 반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또는 인과관계의 순서를 바꿔버리기도 하죠. 이런 방식을 경제지문에서 출제자가 즐겨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메커니즘을 대놓고 써놓으면 선택지 판별할 때 훌륭한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기호로 박제하면서 읽으세요. 포인트 36. 경제용어 정의의 각인, 개념을 뇌에 새기는 전공법. 경제지문이 난해한 이유는요. 낯선 전문 용어들이 문장마다 지뢰처럼 매설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경상수지, 기회비용, 환율 변동 효과 이런 생소한 경제 용어와 정의가 등장하면 무조건 이것도
개념 정의는 박스로 표시를 하자. 그런데 다른 지문과 다르게 경제학에서의 용어는 단순한 단어의 정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의 그 자체에서 하나의 수식이나 조건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제학에서의 정의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문에서 기회비용에 대한 정의가 나왔어요. 기회비용의 뜻은 선택으로 인해 포기하는 가치 중 가장 큰 거죠. 근데 이것을 그냥 정치지문이나 사회지문 읽듯이 단순한 의미로만 이해를 해버리면 하단부에서 해당 용어를 바탕으로 수치 계산이나 구체적인 사례 적용 문제를 출제할 때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경제학에서의 용어의 정의는 경제 문제를 풀 때 가장 정교한 열쇠로서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수식이나 조건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경제 용어의 정의를 가볍게 보지 말라. 뒤에서 계산 문제 나온다. 포인트 37. 경제 지문의 단골 범주, 주체와 영토의 명확한 구획. 경제 지문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플레이어들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출제위원들은 이 주체들의 경계를 교묘하게 섞어서 오답을 설계하는데요. 지문을 읽을 때부터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단골 범주가 포함되면 주체별로 영토를 칼같이 구획을 해야 합니다. 경제 지문에서 단골로 쓰이는 기본 3대 주체를 알려드릴게요. 경제 지문은 뻔합니다. 민간, 개인, 가계, 그리고 기업, 국가, 정부. 두 번째는 거시경제 확장의 층위인데요. 이것도 경제 지문은 뻔합니다. 가계에서 기업으로 확장되고 기업에서 정부로 확장되고 정부에서 어떻게 나아간다? 세계 금융시장으로 나아간다. 외환시장으로 나아간다. 세 번째, 관점의 층위. 보통 순수한 경제 이론 모델과 변수가 통제되지 않는 현실 시장으로 관점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문에서 기업의 생산성 증대 효과로 설명하던 것을 선택지에서는 갑자기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가 원인이다. 이렇게 주체를 바꿔치기 하는 식으로 오답을 내거든요. 또 혹은 정부가 개입하는 시장 상황을 그냥 민간의 자율적 시장 상황인 것처럼 교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제 지문을 읽을 때는 지금 이 현상의 주체는 가계 민간인가? 기업인가? 아니면 정부인가? 이것을 기계적으로 분리를 하면서 문장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 지문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프레임이 있죠. 순수한 경제 이론 모델과 변수가 통제되지 않는 현실 시장. 보통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나요? 경제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결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지 라고 하는데 실제는 어때요? 인간이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만 한가요? 굉장히 감성적이죠? 제가 지금 주식 팔아가지고 뭐 1억 벌었대 하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뭐 시장 분석, 기업 분석 1도 안 하고 생각보다 인간들은 사람들 말에 흔들리는 비합리적인 존재다. 이렇게 관점의 층위를 나눠서 쓰여지고 있는 지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지문을 보시면 그냥 폴더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론, 이성적, 합리적, 현실, 감성적, 비합리적. 그래서 폴더 안에 정보들을 차곡차곡 분류해서 넣으면서 문제도 이렇게 나눠진 폴더를 대입하는 식으로 기계적으로 풀어야 된다. 포인트 38. 경제 지문의 빈출 구도. 프레임을 알고 맞이하는 독해. 경제 지문의 논리적인 뼈대는 이미 몇 가지 전형적인 패턴으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단골 구도들을 머릿속에 이미 탑재하고 들어가시면 이 지문을 마주했을 때 정보 처리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겠죠. 제가 경제 지문의 빈출 구도 4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학설의 연쇄적 보완 구조. 먼저 A 이론이 등장하고 A 이론에 대한 한계점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이 한계를 보완한 B이론이 등장을 하고 근데 이 B이론도 똑같이 한계에 봉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B이론의 한계를 또 보완한 C이론이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아가는 연쇄적 보완 구도가 경제지문에서 비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이론, B이론, C이론 이렇게 점점 보완된 구조로 나아가는 프레임을 봤을 때 어떤 이론이 가장 중요할까요? 즉 선택지를 볼 때 어떤 이론이 들어간 선택지부터 봐야 될까요? 네, 가장 마지막에 나온 C이론입니다. 가장 많이 보완이 됐고 가장 최신식의 가장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잖아요. 뒤로 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진다. 이런 구조일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가장 보완된 이론이 나온 선택지를 먼저 보자. 이게 제일 출제자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다. 출제자 입장에서. 두 번째, 정책적 메커니즘 구조. 이거는 현재의 경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정부나 중앙은행이 해결 수단을 도입한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목적이 달성된다. 이런 구조도 종종 쓰이는데요. 이런 메커니즘 구조에서 딱 봤을 때 보이는 범주가 뭐예요? 수단과 목적이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체, 정부와 중앙은행이 A라는 수단을 도입한 이유가 B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인데 선택지에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중앙은행이 A라는 수단을 도입한 이유는 C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또 어떻게 꼴까요? 정부가 A라는 해결 수단을 도입하자 F라는 경제 문제가 발생했다. 라는 식으로 인과를 뒤집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메커니즘 구조도 완벽하게 체크를 하자. 세 번째,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 일단 첫 문단에서 바로 전통적인 고전 경제 이론을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이 이론 완벽합니다 하고 끝나는 거 절대 아니겠죠. 이 이론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 한계 이런 거 엄청 많고 따라서 이 문제와 한계를 가진 고전 경제 이론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변수나
위기에 대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된다? 현대 이론이 등장해서 전통적인 고정경제 이론을 깨버린다. 기존 전제를 깨부순다. 이런 패러다임 구조가 경제지문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뻔하죠. 제가 그래서 천문단에서 전통적인 얘기 나오면 이거 뒤에서 반박되겠네, 깨지겠네, 뒤에 현대 이론이 등장할 거야. 이거를 이미 예측하고 들어가자고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런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 구조가 나왔으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전통적인 고정경제 이론에 대해서 문제가 엄청 출대될까요? 아니죠. 현대 이론에 더 강점을 두고 선택지를 먼저 보신다던가 더 강점을 두고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병렬적 학파 및 논쟁 구조. 병렬적 학파 및 논쟁 구조에서는 보통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학파와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는 학파, 이렇게 병렬적인 학파가 대립하거나 논쟁하는 구조로 많이 쓰입니다. 또 지금 제가 두 가지 예시를 들긴 했지만 또 세 번째 논쟁 구조로 가져갈 수도 있겠죠. 따라서 A 학파와 B 학파와 C 학파가 대립을 한다. 이게 병렬적으로 이렇게 제시가 될 수도 있고, A 학파가 이제 힘이 약해지고 B 학파가 등장을 했는데 B 학파도 좀 힘이 약해져서 C 학파가 등장한다. 이런 식으로 연쇄적 보완 구조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경제 지문의 빈출 구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경제 지문의 논리적 뼈대는 이미 네 가지 전형적인 패턴으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빈출 구도를 머릿속에 가지고 들어가면 우리 지문 조금 더 빠르게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겠다. 3. 과학 지문, 미시작용 기정과 시각화. 포인트 39. 단어 정의 초집중. 주어와 서술어의 정밀한 결합 및 유기적 연결. 과학 지문은요, 본격적인 과정과 작용 메커니즘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수많은 명칭, 전문 용어, 구성 요소, 대명사 등을 쏟아내면서 베이스 캠프를 1문단에서 막 칩니다. 이때 많은 수험생들이 이 단계에서 그냥 키워드, 명사의 이름만 대충 훑고 넘어가는데요. 이것이 바로 과학 지문에서 뒤로 가면 갈수록 글이 튕기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과학 지문에서는 키워드의 명칭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붙는 정의와 서술어까지 정확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즉, 무엇이 어떠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어떠어떠하게 작동한다 라는 이제 전체적인 문장의 뼈대를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는 거죠. 과학 지문은 철저하게 인과로 맞물린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앞문장의 서술어가 다음 문장의 주어가 돼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진행되거든요. 따라서 단 하나의 용어 정의나 서술어의 기능을 느슨하게 읽으면 톱니바퀴가 어긋나면서 이후에 나오는 거대한 메커니즘을 통째로 날려버리게 되니까 과학 지문은 어떻게 읽자? 명사랑 서술어를 단단하게 연결시켜서 유기적으로 읽자. 포인트 40. 첫 단락의 절대성, 메커니즘의 시동을 거는 핵심 전제 장악. 다른 지문에서도 물론 첫 단락이 중요하지만 과학 지문의 첫 단락은요, 단순한 배경 설명이 아니라 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과 작용 메커니즘의 시작점을 선언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다른 제재보다도 과학 지문에서의 첫 단락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왜냐하면 첫 단락에서 던져주는 기본 전제나 핵심 원리, 시작점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한 채 이 문단으로 넘어가면 그 뒤에 펼쳐지는 복잡한 응용 과정과 심화 단계에서는 그냥 완전히 포기를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첫 단락은 뒤 이어서 나올 거대한 정보들을 수납할 가장 큰 폴더의 이름을 정해주는 단계다. 따라서 첫 문단에서 나오는 메커니즘의 초기 조건을 정밀하게 읽어내야만 뒷부분에서 아무리 복잡한 변형이 일어나고 무엇을 섞고 난리를 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을 잡을 수 있다. 포인트 41. 시각자료와의 유기적 인지결합. 텍스트와 그림의 1:1 실시간 매칭. 과학 지문에서는 유난히 그림, 표, 그래프와 같은 시각자료가 많이 나오죠. 이걸 딱 보면 이제 더 포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과학 지문에서 딱 봤을 때 여기 막 신체 사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딱 봤을 때 이러한 시각자료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지치지 마. 출제위원아 이거 보면은 너 합격할 수 있어. 라고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림과 표를 넣는 이유는 출제위원들이 본인들이 글을 썼는데 너무 복잡하고 추상적인 텍스트야. 솔직히 나도 못 읽겠어. 라고 생각해놓고서는 이 정도면 이제 학생들이 중간에 이해하고 막 머릿속으로 그리고 난리치다가 포기하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지치지 마. 라고 하면서 이제 가장 결정적인 힌트이자 수험생들을 위한 배려로서 그림, 표와 같은 시각 자료를 제공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림이나 표를 아예 안 보고 그냥 텍스트로만 빠르게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글자를 읽으면서 머릿속으로만 막 신체 부위를 상상하면서 읽는 기억력 독해는 반드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지문을 읽다가 그림이나 표가 나오면 본문의 진술과 위에 제공된 시각 자료를 1:1로 매칭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결합을 하면서 읽어 나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텍스트에서 A 세포막의 통로를 통해 이온이 유입되어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럼 머릿속으로 세포막과 통로를 그린 다음에 거기로 이온이 유입되는 걸 이렇게 하면은 언젠가 한계에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미 다 생생하게 A 세포막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본문의 진술과 시각자료의 구성 요소를 1:1로 매칭해서 읽으면서 눈으로 확인을 하면 훨씬 더 직관적이고 명쾌하게 내용이 잡히게 됩니다. 눈은 지문을 보되 이제 손이나 시선은 끊임없이 시각자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1:1로 실시간으로 매칭을 하자. 시각자료를 준다는 거는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너네 망해라!
아예 풀지 말고 포기해라 라는 게 아니라는 거. 포인트 42. 미시적 기전의 인과 추적, 주체, 객체, 장소의 삼각국경선 구획하기. 과학지문에서도 특히 생명과학이나 화학 제재는요, 미시적인 분비나 합성 기전과 작용 관계가 숨막힐 정도로 밀도가 높게 제시가 됩니다. 따라서 무언가가 분비가 되거나 억제가 되거나 자극이 되는 반응들이 막 연쇄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눈으로만 대충 읽으면 정보가 엉켜서 오답의 덫에 걸리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반드시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삼각국경선을 명확히 선으로 연결하면서 읽자. 삼각국경선이 뭐예요 갑자기? 네, 제가 만든 표현인데요. 생명과학이나 화학 제재가 나온다. 미시적인 분비 합성 기전과 작용 관계가 숨막힐 정도로 제시된다 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연결하면서 읽자. 이 세 가지가 뭐다? 무엇이, 어디에서, 무엇을, 어느 대상을. 자, 그러면 지문을 읽을 때 이 세 가지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정확하게 답을 찾으면서 읽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무엇이부터 볼게요. 무엇이가 무슨 의미예요? 작용 주체가 누구야? 예를 들면 자극 호르몬이 또는 특정 효소가 보통 이렇게 나가겠죠. 무엇이, 그 다음에 어디에서, 발원 장소가 어디야? 예를 들면 시상하부에서, 세포질에서. 무엇을, 어느 대상을, 이건 뭐죠? 표적 객체가 뭔데? 이것도 예를 들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또는 기지를, 뇌하수체 전엽을, 기지를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출제위원은 이렇게 세 가지 지전을 촘촘하게 잡아놓고 선택지를 어떻게 꼬느냐? 장소를 슬쩍 바꾸거나 또는 주체와 객체를 바꿔치기를 해서 낚시 선지를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미시적 기전일수록 주체와 객체, 장소를 명확하게 판별하시고요. 인과관계가 나온다면 지문 문장 위에 선이나 기호를 그려가면서 인과관계를 추적해 주셔야 이제 선택지 판별 시에 오답을 명확하게 걸러내실 수 있게 됩니다. 4. 기술 지문, 프로세스 목적성과 한계 제어. 포인트 43. 목적과 단계의 동기화. 거시적 목적과 미시적 프로세스의 결합. 기술 지문의 본질은 결국 인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하나의 시스템이자 작동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술 지문은 A 장치가 작동하면 B 현상이 일어나고 B 현상은 다시 C 소자를 자극하여 결국 D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연쇄적 인간관계가 매우 촘촘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미시적 도미노를 무너뜨리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는 비결은 단 하나인데요. 각 단계를 읽을 때마다 이 단계가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거시적인 기술적 목적이 뭘까를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상기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제어 장치나 데이터 처리 과정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결국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데이터 전송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 에너지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하위 수단들일 뿐입니다. 미시적인 단계들을 읽으면서 일문단이나 서두에서 제시되었던 거시적인 목적과 바로바로 결합을 하면서 읽어나가세요. 과정과 목적이 동기화가 되는 순간 이제 파편화되어 있던 기술 정보들이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으로 꿰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포인트 44. 비교 기준 추출. 다수 기술 대안 간의 매개 변수 포착하기. 기술 지문은요, 하나의 완성된 기술만 설명하기보다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2개에서 3개 이상의 기술적인 대안이나 장치를 대조하면서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LCD와 OLED가 경쟁한다던가, 또는 플래시 메모리의 노어 방식과 낸드 방식이 서로 대조되면서 전개되는 경우가 있죠. 이때 출제위원들이 선지를 구성하는 핵심 원리는 명확합니다. 각 기술의 장단점과 핵심 작동 원리를 그냥 서로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수험생들은 어떻게 읽으셔야 되느냐? 각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이 각 기술을 가르는 비교 기준을 본문에서 반드시 찾아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기술 지문에서 핵심 비교 기준들은 뭐가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데이터 처리 속도라든지 저장 용량이라든지 집적도, 전력 소비량, 제작 비용, 내구성 등 이러이러한 비교 기준들이 기술 지문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지문을 읽으면 각 기술이 어떤 매개 변수에서 우위를 점하고 어떤 한계를 갖는지를 명확하게 구획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방식은 속도는 빠르지만 용량은 작고 B 방식은 속도가 느리지만 용량은 크다. 이런 식으로 기준별로 포지션을 딱 잡아두시면 선지 판별 단계에서 뇌정지 없이 수월하고 정확하게 정답을 골라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45. 알고리즘식 기계대조. 도저히 이해 불가능할 때 최후의 생존법. 기술 지문을 읽다 보면 인간의 직관이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메커니즘이 머릿속으로 그려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가고 완전히 그냥 지문에서 튕겨나가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완벽한 이해에 집착해서 붙잡고 늘어지고 집착하고 그림 그리고 이러다 보면 그냥 시험 전체를 망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인지적 이해를 그냥 포기를 해버리시고요. 그냥 각 단계를 기계적으로 분절해서 그냥 표시만 해두세요. 사실 리트 시험이나 이제 고난도 기술 지문을 출제하는 출제 교수들도 알고 있습니다. 뭘요? 수험생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해당 공학적인 메커니즘을 100% 이해할 수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 이해에서 10지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좀 뒷부분, 8번째, 9번째 지문은 우리가 힘이 딸려서 찍기도 많이 찍고 다 풀지도 못할 경우도 있는데
이때 기술 지문이 나왔다라고 하면 사실 출제 교수들도 역시 이 수험생의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문에 적힌 단계적 조건이라던가 선택지의 진수를 그냥 1대1로 대조만 해도 정답이 나올 수 있도록 쉽게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1대1로 그냥 기계적으로 지문 내용과 선택지를 매칭하는 거는 우리가 지양해야 하는 사후적인 독해법인 거 맞는데요. 낯선 나열식 정보가 너무나도 많이 쏟아지는 실전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라도 정보를 분리해두고 선지랑 짝짓기 하는 것이 훨씬 시각적으로도 효율적이며 강력한 생존법이 됩니다. 즉 뇌가 막혀서 이해는 포기했더라도 이미 머릿속으로는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손과 시선은 멈추지 말고 체크라도 하라는 거예요. 이건 이거보다 크고 이건 이거보다 작고 이건 비례고 이건 반비례고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라도 멈추지 말고 구조와 형식의 끝만 놓지 않고 간다면 이제 1대1 기계적 매칭으로라도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출제위원들도 이거를 수험생들이 완벽하게 이해해서 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지문 뒤에 8번째, 9번째, 10번째 지문에서 기술 지문이 나왔다. 이해 너무 안 간다 하면 최후에는 1대1 기계식 매칭으로라도 해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네, 4강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무리 낯설고 어려운 제재가 나와도 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각 제재가 요구하는 독해 프레임과 비교 기준을 정확하게만 잡아내신다면 파편화된 복잡한 정보도 결국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으로 꿰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대망의 마지막 5강인데요. 5강에서는 실전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의 피땀 어린 점수를 지켜줄 수 있게 1교시 때의 완벽 시간 통제 전략과 강철 멘탈 생존 매뉴얼까지 전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못 봐도 이거는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5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